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건입니다. 미세먼지, 왜 맞서야 하며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발암 유발 사실이 확인된 물질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약 120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면이라 할지 벤젠, 포르말데히드, 흡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세먼지는 우리 호흡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왜 위험할까요? 미세먼지는 글자 그대로 미세한 먼지입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몸 깊숙이, 폐안 깊숙이 침투해서 각 기관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것은 각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세먼지의 기준을 정할 때 WHO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권고 기준이 WHO에서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그런 기준인데, 주로 그 영향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느냐면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최저인 수준으로 했을 때 권고 기준, 예를 들어서 PM10이 20, PM2.5가 10 정도의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잠정목표 2에서 잠정목표 2로 기준을 더 낮췄습니다. 더 강화가 된 거죠. 이것은 미국과 일본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도 발표 자료를 보니까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은 바로 폐암이라고 합니다. 물론 암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WHO에서 권고한 듯이 심폐질환, 암, 뇌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모든 이거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한번 보면 PM2.5가 5마이크로 높아질 때마다 폐암 발생률 위험이 18% 증가하고 저체중 출산화 위험도 18%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폐증이나 우울증, 치매, 파킨슨과 같은 뇌질환 위험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37.82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자살률도 3.2%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세먼지가 어떤 경로로 우리 몸에 침투할까요? 자, 이러한 초미세먼지가 폐 속으로 들어와서 우선 제일 먼저 쇠흡하고 싸웁니다. 쇠흡하고 싸우다 보면 그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다 보면 거기에서 노폐물이 생기고 또한 침전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개선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질병 감소율을 본다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 만약에 증가하면 심혈관계 입원 위험도 3.74%가 증가하고 호흡기계 입원도 약 8.84%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편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 기준 수준으로만 만약에 유지만 된다면 30세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 조기 사망률 감소로 인해서 약 3조 2천억 원의 건강 편익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에 관련된 사망률에 관련된 것만 따진 거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 내지는 사회적 편의까지 고려한다면 이 숫자는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미세먼지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여기 제가 오늘 그 각 공정이나 각 우리 생활하는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1차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경유장에서 나오는 매연, 요 세 가지는 직화하고 이온입자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를 잡으니까 이렇게 까만 연기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그 다음에 도로먼지, 공사먼지, 이런 먼지가 1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1차적인 먼지뿐만 아니라 여기는 가스화학 물질도 같이 배출하는 겁니다. 이런 가스화학 물질은 다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다시 또 초미세먼지를 또 만드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에너지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미세먼지,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료를 태웁니다. 연소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나옵니다. 이런 가스상 물질은 바로 대기 중에 암모니아라는 그런 가스하고 만나서 두 가스가 만나게 되면 고체인 입자인 암모늄염이나 황산염이나 질산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PM2.5의 아주 중요한 원인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염은 PM2.5의 약 높음이 많으면 3분의 2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6일 날, 3월 26일 날 저희 연구원 옥상에서 서울을 바라본 하늘의 전경입니다. 이때 PM2.5가 102일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난, 예를 들어서 WHO 가이드라인의 약 10배의 수준이죠.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이 옆에는 다음은 4월 4일 날 PM2.5가 4, 가이드라인 10보다 훨씬 더 낮은 하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늘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이 PM2.5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미세먼지가 수준이 뭐 이렇게 높을 때도 있지만 지금 그 2003년에서 쭉 보면 예를 들어 PM2.5가 38에서 쭉 12년까지 약 23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PM10도 마찬가지입니다. 69에서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23에서 23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지금 현재 이제 그 초미세먼지 PM2.5의 50마이크로 이상 일수를 한번 보면은 사례 일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 3년간 쭉 봤습니다. 4년간, 5년간을 쭉 봤더니 고농도 횟수는 거의 2002년 이후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고농도 횟수가 비슷하게 가고 있고 총 횟수도 비슷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고농도가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런데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고농도 사례는 유입 후에 다시 내부의 요인 때문에 증가하고 높아지는 겁니다. 단순히 대기 정체만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입 후 정체가 지속됐을 때 고농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도시의 그 대기에 보면 정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체를 어떻게 정체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도시의 바람의 속도가 약 평균 2.7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약 2.2로 약 0.5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0.4, 0.5가 무풍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별로 굉장히 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거의 바람을 별로 크게 못 느끼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고농도 사례를 한번 3년간 상세하게 분석을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27회 중에서 24회, 약 89%가 외부에서 유입을 한 이후에 정체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체가 지속된다는 것은 외부 유입이 더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농도는 증가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국내 내부에 있는 오염원에 의해서 정체에 의해서 계속 증가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만약에 없이 장거 이동만 있을 때도 하루 정도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가 서울의 도시의 대기 오염을 해소하는 제1 관건이다, 문제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대기 정체가 문제인데 미세먼지 감소로 해서 대기 전체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입니다. 그 해결 방법,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목도 많이 칼칼하고 눈도 조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도 못 열고 항상 닫아 있어야 되고. 네, 사람들이 나오질 않았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걱정 많이 되죠. 벌써 얼굴부터 가렵고 막 그러지.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새 좀 왜 이렇게 자꾸 공기들이 안 좋아지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 요즘 같은 철에는 정말 어떻게 환기를 제대로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별다른 특별한 솔루션으로 가정 내 미세먼지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특강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또 미세먼지의 원인, 건강을 지켜야만 이유, 이런 점들을 좀 세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정적인 특강을 해주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건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은 서울연구원 최유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행정안전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국가가 직접 확인을 한 것인데, 지금 당장 건강이 악화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재난으로까지 지정을 해놓고 대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아이락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가 노출된다고 해서 당장 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암은 장기간에 걸쳐서 심화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전 세계 인구가 약 7만 명에 달한다고 그런 보고도 있고요. 2016년도에 발표된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가 2010년 기준 17,000명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재난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미세먼지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뭐 특강을 통해서 좀 정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황사와 미세먼지 다르죠?
다릅니다. 예. 최근에는 황사도 미세먼지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발생 원인이나 성분을 보게 되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초미세먼지하고 황사로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바람이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그런 자연적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성 성분은 대부분이 이제 토양 성분 그리고 크기가 큽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건물, 뭐 발전소의 난방 뭐 이런 데에서 연소,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성분이 토양이 아니라 화학물질하고 중금속, 연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황사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황사가 있어서 땅을 갖다 좀 비옥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는 그 얘기가 있을 만큼 나름대로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본다면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쓸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화학 성분에다 중금속 그 자체니까 이건 들어가가지고 그 더 나쁜 몸에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 그래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좀 나눠보자.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크기로만 나누는 겁니까? 예, 크기가 일단 중요하긴 한데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으로 봤을 때 머리카락 지름의 한 5분의 1 정도 크기, 초미세먼지는 이것보다 작은 20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코나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몸속 안에서 혈관을 타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유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유해성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는 좀 입자가 굵은 것들은 호흡기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걸러낸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보다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정원 원장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좀 소름이 돋았는데 이게 떠다니다가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이렇게 그 세포랑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포에서부터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뭔가 침전물이 만들어지게 하고 이 침전물이 결과적으로는 몸을 떠돌아다니다 어디를 막으면 뭐 심혈관 질환이 되기도 하고 뇌에 가서 막으면 뇌혈관 질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곧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다는 건데 자 1월과 3월에 미세먼지의 흐름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유를 좀 간략하게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역시 그 요번에 1월 중순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를 분석해 봤더니 결국은 질산염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질산염은 주로 난방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 성분이 2차적으로 다시 2차적으로 만들어져서 암모니아하고 결합해서 염을 형성하는 그런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3월에 발생한 그 고농도 미세먼지는 또 이와 좀 다릅니다. 거기는 또 황산염이 좀 더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암모늄염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중금속 성분인 바나듐이나 니켈도 매우 높게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1월과 3월을 모두 그 고농도는 결국은 외부에서 유입이 된 이후에 정체돼서 내부 요인이 더 증가가 돼서 그런 심화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3년간 우리가 그 쭉 그 고농도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하고 거의 일치했습니다. 3년간 거의 89%, 거의 90% 가까이가 유입 후 정체가 있을 때 고농도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주장대로라면 이제 중국에서 아무리 유입되더라도 내부에서 정체 현상이 없거나 또 내부에서 원인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요인이 없다면 고농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50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체가 그러니까 50만 넘지 않으면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낫죠. 보통 뭐 100 아까 이렇게 많이 나갔으니까 110 막 이럴 때는 그리고 50 이상이 지속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단시간 뭐 할 수는 있지만 지속이 하루, 이틀, 3일, 뭐 길게는 뭐 5일, 6일까지 지속이 된다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중국만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하는 현상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내부에서 만드는 요인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 외부에서 좀 들어오더라도 뭐 심각한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이 관측하고 분석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에 대기질 측정하는 측정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변 또 관악산 630m 꼭대기에 측정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그 대기오염 현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러한 그 측정 결과는 바로 에어코리아나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 시스템에다가 바로 공개를 하고요. 또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미세먼지 성분과 그 배출을 파악하고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그러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연구원은 이런 그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협력을 해서 그 연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양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특정 자료를 해석을 하고 최신의 뭐 모델링 기법이라든지 배출량 자료를 활용을 해서 미세먼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 원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진국들은 이미 겪었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 뭐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뭐 지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그 미세먼지 현상이 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경유차 운행이 많은 파리나 뭐 런던이나 뭐 이런 베를린이나 이런 독일이나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가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보다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낮을 수는 있지만 아까 그 WHO가 권고하는 기준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그들도 오버하는 수준에 가 있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지금 중국은 미세먼지를 좀 극복했다는 얘기들이 막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전보다 베이징의 대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오히려 중국이 베이징의 대기가 서울의 대기보다 나은 날에 막 사진이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해외 사례 중에서 이렇게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대응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가 유럽의 여러 해외 도시 같은 경우 대도시들이 우리보다 먼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문제를 겪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걸 했냐라고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들이 했던 게 친환경 수송수단, 교통수단을 보급하고 이것들을 확대하는 친환경 교통 정책을 대부분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런던하고 뉴욕시가 각각 2050년,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대기질 관리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들 계획을 한번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 그리고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로우 에미션 존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을 확대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도 전기차 정책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기질이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국내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바로 그 부분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서울시가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노 에미션 존이라고 많이 불리고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0개 이상의 도시 그리고 북경도, 동경도 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유럽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 되면 2008년에 노후한 대형 화물차 중심으로 이제 이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휘발유차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이 대형에서 요즘은 소형까지 그리고 그 제한하는 지역도 도심 지역에서 이제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대기 오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기에는 뭐 무슨 장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만 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함께 이렇게 그 정책들을 갖다가 만들고 실천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나 폐기물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기오염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즉 공기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아시아권 전체,
지금 황사만 해더라도 벌써 몽골 고비 사막에서 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아시아권 전체가 호흡 공동체입니다. 그렇네요. 예,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만 한다는 거는 참 힘들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또한 배출원이 조금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황사 있는 데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공장 지역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난방이나 자동차가 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나 인천, 충남까지 다 아울러서 여기 발전소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가지고 예. 함께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네. 요즘에는 뭐 대형 선박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죠. 그런 네. 걸 따지면 진짜 전 세계가 네.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네.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이징하고 서울하고 공기질이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더 좋죠. 아 그래요? 네.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좋은 아직은 건가? 우리나라가 SNS에 돌아다니는 그 사진들 뭡니까 그러면? 그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가 강력한 대기질 그 규제 정책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좋아진 건 맞아요. 2015년에는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80 정도였는데 예. 작년에는 54까지 대폭 개선이 됐거든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아주 많이 개선이 됐죠. 예. 하지만 이 베이징의 대기질 수준하고 서울의 것을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베이징의 수준이 서울보다는 2배, 3배 정도 높습니다. 다만 이 대기 오염 농도라고 하는 것이 배출량이 같아도 기상 조건에 따라서 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 기상 조건이 미세먼지에 좀 우호적인 그런 기상 조건일 경우에 베이징이 우리보다 좋았을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서울이 훨씬 좋다. 지금 뭐 베이징이 54 마이크로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균이 24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아직 우리가 2배가 더 평균적으로는 좋다. 근데 그렇습니다. 가끔씩 베이징보다 나쁜 대기들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정체 현상.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대기질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나빠졌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하늘이 파랗고 맑았는데 왜 요즘 이렇게 나빠졌을까? 근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그건 아닙니다. 예. 네. 서울의 대기질은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69였던 PM10 농도가 2012년도에 41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5 역시 2003년도에 38였던 것이 23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까 물론 2012년서부터 한 지금까지 2, 3을 왔다 갔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건 있지만 떨어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처음에 우리 그렇게 떨어질 때도 외국에서 야, 서울, 대한민국 정말 그 미세먼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유가 문제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라고 할지 지금 줄이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지만 또 늘어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는 거로 지금 저는 보이는데요. 결국은 대기질 정책은 연료 정책, 에너지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료에서 다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80년대는 주로 고체 연료 사용 금지라든가 연탄이라든가 석유 대신 LNG나 LPG를 썼어요. 맞습니다. 모든 걸 바꿨습니다. 또 휘발유도 무연유 휘발유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O2 가스는 0.005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별 높질 않아요. 2000년도 이후에 2차 대기오염 저감으로 해서 이제는 다양한 그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줄이고 있다. 다만 이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태양광을 에너지로 활용한다든가 뭐 풍력을 에너지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 도움이 될까요? 되죠. 되죠.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초미세먼지 주성분 즉 연료, 에너지 연소 과정에 나오는 배출되는 그런 가스상 물질이 확 반응을 일으켜서 질산염이나 황산염, 암모늄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에너지하고 연결돼 있고 연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청정,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정 에너지는 진짜 청정 에너지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진짜 아주
친환경이고 자연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실제로 그 서울시가 열심히 네. 원자로 한기 줄이기를 네. 하면서 태양광 보급들을 갖다 좀 노력하고 있는데 뭐 이런 그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있겠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 발생하는 미세먼지 절반 이상이 난방과 자동차에서 발생을 예. 하고 있고요. 모두 에너지에 의한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각 가정에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예. 또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또한 그 자연스럽게 이로 인한 오염물질도 결국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전기로 전기차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서울시가 그래서 2020년까지 100만 가구 태양광 보급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탈바꿈을 한다면 예. 그게 성공을 한다면 에너지 양은 시설 용량으로 따져만 봐도 예. 1기가와트 원전 1기하고 예. 당진화력 발전소 약 2기에 해당됩니다. 이건 시설 용량으로만 따져서. 예. 근데 실제 이거는 서울시가 PM2.5 전체 배출량의 약 18% 정도 되는 거고요. 예. 도로 이동오면 18%라고요? 네네. 두 기 PM2.5. 정도가 네. 화력 발전소? 네, 와. 2기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그 도로 이동 오염에 발생하는 PM2.5의 42%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예.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전력 생산량으로만 따져서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예. 전력 생산량이 지금 만약에 100만 가구가 많이 된다면 예. 1168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원전 0.2기, 예. 당진 화력 발전소 0.4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어허. 실제 그 전력 생산량으로만 예, 따진 예. 겁니다. 그로 따라서 250만 가구의 태양광 발전을 만약에 보급한다면 예. 석탄 화력 발전소 완전한 한기 예. 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단지 숫자로만 따져 주셨는데도 네.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해서 네. 지속적으로 그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내면 네. 뭐 동시에 네. 이런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효과들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는 건데 네. 저는 근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좀 감질나게 하고 끝내셨어요. 네. 자, 바람을 갖다 어떻게 소통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해결 방안은 하고 그냥 끝내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바람을 어떻게 만들지? 대형 선풍기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바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정체하고 있는 대기를 어떻게 바꿔주죠? 자, 외부에서 바람이 유입되지 않은 경우에 예. 우리가 바람이 발생되는 거는 예. 물과 녹지입니다. 온도 차이에서 바람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예. 여름에 이제 더울 때 강변이나 예, 예. 예를 들어서 산림 속으로 들어가면 바람이 솔솔 불죠. 예, 예. 바깥에는 안 부는데 거기는 불어요. 맞습니다. 자, 이것을 모으고 도시에 바람길, 녹지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한다면 예.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바람길, 한강이 있네요. 있습니다. 예. 이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 시키면 많은 그런 오염물질이 확산되고 해소되고 뭐 그런 사례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예. 거기 보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 한강은 지금 주변이 전부 한강 뷰 아파트 만든다고 다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람길을 어떻게 만들죠? 그래서 저 예. 한강에 예. 물이 이제 바람길이 되지만 예. 그 주변에 세세한 바람길이 있어요. 왜 거기에는 편백나무 숲이 안 되죠? 아. 할 수 있잖아요. 예. 왜 멕타세커의 길은 안 됩니까? 예. 우리 청계천 왜 그대로 놔둡니까? 거기에 녹화하자는 거예요. 저는 예. 모든 공원이라든가 이런 청계천은 거를 그냥 분수니까 네. 잘 안 되는 거죠. 그 옆에다가 예. 만들자는 거예요. 예. 녹화를 해서 바람길을 만들자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네. 실제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후바 같은 경우가 네. 그 각 빌딩마다 전부 다 이렇게 사실은 그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갖고 그 도시 내에서 농업을 해결하려고 막 빌딩마다 이렇게 전부 텃밭 같은 걸 만들었더니 오히려 전체 도시의 온도가 떨어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서도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그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을 1헥타르의 숲을 만들게 되면 연간 168kg의 대기 오염 물질을 흡수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68kg의 대기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고 또 여름철에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방사 냉각 현상에 의해서 기온을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고 또 소음도 감소될 수 있고 또 정서도 함양될 수 있다. 이런 좋은 그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 나무를 안 싣고 바람길을 안 만들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일단 우리 연구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 녹지 조성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하고 바람길 만드는 거 어느 만큼 가능한 겁니까? 네. 그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 첫 번째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은 녹지대가 바람길을 형성해서 이로 인해서 공기순환이 잘 되고 예. 미세먼지가 희석돼서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거가 그렇겠네요. 첫 번째 프로세스고 두 번째 프로세스는 나뭇잎에 미세먼지가 흡착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 농무부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틀란트의 도시 지역에 있는 나무가 연간 65톤의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뉴욕에서는 연간 37톤의 미세먼지를 걸러낸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은 지금 녹지가 완전히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고 더군다나 그린벨트도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서울의 녹지 현황입니다. 녹지 현황을 보면 완전히 그 녹지 자체가 사실은 서울은 녹지로 둘러싸져 있고 녹지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도시였는데 저렇게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특히나 서울 중심부에는 녹지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CG를 한번 줘보실까요? 예, 저렇게 녹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람길을 확보할 수가 있다. 네. 아니 서울의 땅값이 비싼데 거기다 나무를 심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녹지를 만드는 방법은 빈 땅에다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그러니까요. 그래 녹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녹화를 해서 그런 네트워크 연결 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런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또 바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드는데 그런 중간중간에 아파트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남양이 굉장히 남양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남양은 다 태양광으로 바꾸고. 자, 남양이 아닌 반 정도 남양이라든가 뒤쪽은 거기에 맞는 녹화를 하자는 거죠. 옥상 녹화, 벽면 녹화를 해서 그런 벨트의 틀을 만들어주면 새로운 바람길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공나무를 만들고 있네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미세먼지 집진기를 만들고 아예 버스 위에 무동력 미세먼지 집진기를 만들어서 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내뿜는 미세먼지 유발 요인은 자기가 걷어들일 수 있게 했네요. 그리고 초대형 인공나무 수직숲을 만든 싱가포르의 사례도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유진 위원님,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또 어떤 그 적극적인 대책들이 또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는 앞서서 다 말씀을 드리셨고요.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게 앞서서 계속 주장을 하셨던 것처럼 화석 연료의 사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보다 깨끗한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과 같은 에너지 정책과 반드시 함께 가야지만 미세먼지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실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은 상당히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기술들과 대안들을 좀 미세먼지와 접목을 시키게 된다면 미세먼지가 조금 더 사라지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참이 필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결국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방법은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발생원 자체를 줄이는 기존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렇죠. 이미 배출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렇죠. 이런 거는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태양 자연 에너지 녹색 도시를 만드는 거고요. 서울을. 그런 녹지를 조성해서 바람길도 만들고 예. 도시에 열을 식혀줘서 에너지 소비를 아주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예.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에너지와 함께 미세먼지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또 사물 인터넷을 적극 활용을 해서 예. 에너지 소비와 배출을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예. 그러나 또 이것은 결국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결국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 우리는 미세먼지의 피해자인 동시에 미세먼지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국민들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우리 정말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뭐 우리 집에 그 태양광 판넬을 갖다 설치해서 우리 집만 해도 조금 에너지를 갖다 태양광으로 바꿔본다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당장 화분 등등을 활용해 가지고 테라스에 텃밭이라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그 보탬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곳들이 한 100만 가구가 생기면은 완전히 드라마틱한 또 변화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함께 노력하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권 원장님 그리고 서울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 모시고 지속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